여러분, 가정파괴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정파괴범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이 내린 엄중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 초반 살인은 없었지만 강간과 절도로만 처음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2년 법원은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열려있던 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폭행하고 강간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주범인 황인규와 최윤성, 최성훈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4명의 공범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7년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강간과 절도는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사형을 받나요? 너무 억울했던 탓인지 주범인 황인규와 최윤성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그 요청은 바로 기각되었고 원심에서의 사형 선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심신미약 상태였어요. 사형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마약은 예전에도 음지에서 유통되었지만 당시 가난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청소년의 일탈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과거 70년, 80년대에도 어른들은 요즘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지어다니는 청소년들의 비행은 8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들은 결국 가정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재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은 1985년 11월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고 재심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이미 형이 집행된 사형수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와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며 쓸모없는 범죄자들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보편적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중범죄를 저지르고 세금을 쓰며 편하게 지내는 범죄자들을 볼 때면 오히려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의 법이 그리워질 때가 많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황인규와 최윤성 등 일당 7명은 모두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절도, 상해, 폭력 및 강도, 강간 등으로 전과가 2개 이상 있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결손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출신으로 일찍이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인 케이스였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은 쉽게 마음이 맞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을 주도한 황인규는 당시 20대의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철도길을 따라가다가 빈집을 털고 안에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강간하자. 그들의 범행은 놀랄 만큼 간단했습니다. 서울의 개발이 덜 된 지역과 철도 주변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가정집이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들어가 강도짓을 저질렀습니다. 복면을 쓴 7명의 젊은 남자들이 손도끼, 삽, 방망이로 무장하고 있다면 이를 저항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다. 모두 손들어. 여기 돈 어딨어? 돈이 될 만한 것들 어디 있는지 말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들은 일부러 낮 시간에 여성만 있는 집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하며 극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녀자들을 강제로 겁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 옷 벗어. 아저씨 살려주세요. 야, 그냥 조용히 해. 벗어. 아저씨 안 돼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저 임산부예요. 이들은 1982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중구 신당동, 약수동 등에서 총 18차례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1982년 12월에 기소되어 구속되었습니다. 1983년 5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18일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역시 같은 해 12월 13일 대법원에서 특수강도 강간죄로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형수 교화를 위해 노력해온 문장식 목사와 삼중스님이 사형수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고백서를 보면 공범 중 한 명인 최윤성, 당시 26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작고 여리여리한 체구에 전혀 범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맑은 얼굴을 가진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정형적인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최윤성의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그
시절 무당이라는 직업은 매우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최윤성과 세 딸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율랑녀였던 큰딸이 원치 않는 아이를 낳고 버리자 그 외손자를 데려와 무당일을 접고 파출부와 식당일을 병행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마저 직업 여성이 되어 집을 나가버린 후 손자와 아들 최윤성과 함께 살던 그녀는 아들마저 점차 범죄의 길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최윤성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의외로 야구에 재능이 있어 학교 시절 야구부에서 활동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코치에게 미움을 사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야구부를 그만두고 학교도 중퇴한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막일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취직할 때마다 라디오나 시계 같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계속 훔쳤습니다. 결국 친척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생의 악역인 황인규와 그 일당들을 만나며 그의 인생은 더욱 망가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신앙생활에 몰두했지만 자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대해 종종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고 불우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전세금을 빼서라도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윤성이 사형을 당한 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내 아들아, 이건 다 내 잘못이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 친구를 잘못 만난 죄로 네가 죽다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라며 절규하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윤성이 저지른 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했지만 그의 어머니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